2020년 봄 저는 중학교 교장으로서의 마지막 출근을 했습니다. 35년 동안 수학교사로 시작해 교감, 교장을 거쳐 정년을 마무리한 날이었죠. 학교 강당에서는 송별식이 열렸고 후배 교사들이 전해준 꽃다발과 박수에 저는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학생들이 정성껏 쓴 편지를 받으면서 그래 나름 괜찮게 살아왔구나 싶었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저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나눠 받을지 일시금으로 한 번에 받을지 말입니다. 대부분 연금을 택하지만 저는 일시금을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아들 준혁이가 아직 취직을 못한 채 집에 있다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저 자신도 퇴직 후 뭔가 하나쯤은 해보고 싶었다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판단 한 번으로 제 인생이 그리고 제 가족이 처참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부디 저와 같은 실패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준혁이는 서울에 있는 대학도 잘 졸업하고 대기업 인턴까지 했지만 코로나 시기에 정규직 전환이 안 되면서 그대로 집에 눌러 앉았습니다. 다시 준비하겠다는 말은 했지만 취업을 하려고 해도 뽑는 회사가 없다고 하고 그래서 그런지 눈에 띄게 의욕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제 속을 태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금은 정확히 2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남들처럼 연금을 나눠 받으면 근근히 생활은 가능했겠지만 일시금으로 받으면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그에 다시 말해 투자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줄 수 있다고 생각했죠. 우리 아들이 아직 자리를 못 잡고 있는 이 시점에 내가 길을 하나 열어주는 것도 아버지로서의 몫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아내는 적극적으로 말렸습니다. 여보 연금으로 받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 우리 나이엔 한 달 들어오는 돈이 더 마음 편하잖아. 저는 잠시 생각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알아 그게 안정적인 방법이라는 거 하지만 지금 준혁이 봐. 대학까지 졸업하고도 벌써 몇 년째 제자리잖아. 저렇게 더 있다가 취업도 못하고. 그냥 나이 들면 아이 앞날 망치는 거야. 아내가 고개를 떨구더군요. 지금 우리가 손 벌려줄 사람도 없고. 그 애도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어. 이럴 때 부모인 우리가 뒷받침해줘야 하지 않겠어. 아내는 눈을 피하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한 번에 받아서 그 돈으로 준혁이 도와주겠다는 거야. 저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응, 연금이 안정적인 건 알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 한 번쯤 우리 가족이 다시 힘낼 수 있는 발판이 필요해. 준혁이 인생도 걸고 내 인생도 같이 걸어보려는 거야. 그 말에 아내는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당신 말대로 준혁이한텐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겠지 하지만 정말 조심해야 해요. 이건 그냥 돈이 아니라 당신 인생의 마무리이기도 하니까.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내 인생의 마지막 승부 가족과 함께라면 해볼 만하다고 믿자.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삼겹살을 구웠습니다. 아들은 고기를 뒤집으며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잘 나가는 고기 뷔페 프랜차이즈 하나 있는데요. 진짜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체인 본사에서 교육도 다 해주고 수익도 안정적이래요. 같이 한번 해보는 거 어때요? 그날 아들의 눈빛은 간절했고 자기도 뭐라도 해보려고 많이 알아본 것처럼 보였습니다. 본인 인생을 다시 시작할 기회라고 느꼈는지도 모르죠. 투자를 아버지가 해주시면 운영은 제가 목숨 걸고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준혁이는 노트북을 가져오더니 화면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프랜차이즈 고기 뷔페 매장 사진과 영상이 쉴 새 없이 지나갔습니다. 요즘 여기 진짜 잘 나가요. 점심 저녁 모두 만석이고. SNS에서도 반응이 엄청 좋아요. 손님들이 원하는 건 저렴한 가격에 푸짐하고 부담 없는 식사거든요. 특히 가족 단위 젊은 층 중심으로 말이에요. 그러면서 준혁이는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 설명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초기 창업 비용은 대략 2억 5천만 원 정도 되고 상가 권리금까지 합치면 4억 원 정도면
창업할 수 있어요. 그 비용에 인테리어랑 주방 설비까지 본사에서 일괄로 해주고 운영 교육 비용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에요. 저랑 아버지랑 같이 운영하면 인건비도 줄일 수 있잖아요. 저도 여기 친구들하고 자주 가는데 가격도 부담 없고 맛도 나쁘지 않아서 모임 있을 땐 항상 여기서 해요. 초반에 권리금이 좀 들어가더라도 위치 좋은데 잡으면 잘 될 거예요. 준혁이의 얼굴을 보니 무언가 간절해 보였습니다. 그간 집안에 틀어박혀 자신감을 잃은 표정이 아니라 오랜만에 뭔가를 잡고 싶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제 인생 다시 세우고 싶어요. 다니던 회사의 정직원이 안 돼서 낙심도 했지만 남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번엔 저한테 기회를 주세요. 돈은 아버지가 해주시고 가게는 제가 책임지게요. 꼭 잘 해볼게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가 다시 뭔가를 하겠다는 의지가 생긴 게 얼마만인지 그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다음날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설명회를 신청했습니다. 상담사는 젊은 여성이었는데 말투가 아주 자신감에 차 있더군요. 고객님, 저희는 전국에 160개 매장을 운영 중이고요. 폐점률은 1% 미만입니다. 본사에서 매장 물류 광고 교육, 심지어 오픈 행사까지 전부 지원해드립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도 고깃집은 끊이질 않아요. 고기 냄새가 돈 냄새거든요. 그 순간 묘하게 그 말이 귀에 꽂혔습니다. 고기 냄새가 돈 냄새라. 저는 집에 와서 엑셀 파일을 펼쳐 손익분기점을 계산해봤습니다. 월세, 인건비, 재료비, 본사 로열티, 각종 세금, 손익분기점이 결코 달성하기 쉬운 금액은 아니었지만 불가능한 숫자도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반대했습니다. 식당은 진짜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당신 음식 해본 적도 없잖아.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를 하겠다는 거잖아. 준혁이가 본사에서 교육도 받으면 금방 노하우도 익힐 수 있을 거야. 그 말에 아내는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물었죠. 정말 이걸로 준혁이 인생 바뀔까? 저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인생이 바뀔지 안 바뀔지는 아무도 모르지 하지만 적어도 시도는 해봐야 하지 않겠어. 이 말은 내가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항상 했던 말이기도 해. 며칠 뒤 우리는 점포를 계약했습니다. 본사에서 시장 조사를 해서 선정해준 점포였습니다. 주변엔 오피스텔과 학원과 아파트 단지가 어우러진 지역이었죠. 수도권 외곽 신도시 근처 1층 점포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준혁이와 단둘이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아들아, 이번엔 너한테 건다. 내 인생 마지막 투자니까. 아버지, 저 진짜 잘해볼게요. 고맙습니다. 술 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오랜만에 느끼는 희망 때문인지 그날 밤은 참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2021년 봄, 저와 아들 준혁이가 함께 준비한 고깃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퇴직금 2억 3천만 원으로 일부 부족한 금액은 아파트를 담보로 1억 7천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아서 상가 권리금까지 총 4억 원을 투자한 매장이었습니다. 매장 간판에 프랜차이즈 로고가 반짝였고 입구 자동문이 열릴 때마다 고기 냄새가 거리로 퍼졌습니다. 오픈 첫날 가게 앞엔 손님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SNS로 퍼진 홍보와 전단지, 이벤트 오픈 기념 무한리필 반값 행사까지 덕을 봤지요. 한 테이블 빠지면 곧바로 다음 팀이 들어오고 계산대 앞엔 결제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그날 매출은 무려 1,200만 원. 준혁이는 영수증 더미를 보며 웃음을 터뜨렸고 저도 모르게 야, 이거 진짜 되는 건가 보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달, 둘째 달, 셋째 달까지도 상황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주말이면 만석, 평일 저녁도 절반 이상 채웠고 동네 온라인 카페엔 이 동네 고기 뷔페는 여기로 정착이다라는 리뷰까지 올라왔습니다. 매출은 월 평균 1억 5천만 원 정도였고 순이익은 월 1,800만 원에서 2천만 원 선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아내는 고생한 보람은 있네요 라며 한숨을 돌렸고 저도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준혁이도 이 일을 통해 자리를 잡겠지. 나도 괜찮은 노후 준비가 되는 셈이니까. 하지만 그 평화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9월 말쯤이었을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10월부터 매출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초반 반응은 점점 시들해졌고 날씨가 추워질수록 발길도 줄었습니다. 고기 냄새가 옷에 배어서 싫다는 손님 날 추운데 굳이 밖에서 고기 먹을 이유가 없다는 리뷰도 생겼습니다. 11월, 12월로 접어들자 손님 수는 급감했습니다. 특히 평일 점심엔 텅 빈 홀에서 저 혼자 청소를 하며 오늘도 그냥 이렇게 지나가겠구나 하는 예감이 들 정도였습니다. 주말조차 예전 같지 않았고 예약 전화는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그때부터 직원 관리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데리고 있던 주방 보조는 월급이 너무 적다며 일을 그만뒀고 홀서버들도 한 명씩 빠져나갔습니다. 요즘 손님 줄어서 팁도 없고 재미가 없어요. 그 말에 대꾸조차 못했습니다. 그 아이들 말이 틀린 게 아니었으니까요. 준혁이는 속이 타들어가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직원이 부족하니 본인이 주방부터 서빙 발주까지 전부 도맡게 됐고 표정이 날로 어두워졌습니다. 제가 뭘 도우려 하면 예민하게 반응했죠. 아버지 홀 정리나 해주세요. 주방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 알았다 말은 순하게 해도 그 속엔 피로와 짜증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비용 구조였습니다. 초기에는 본사에서 지원하던 광고와 판촉이 줄어들고 정가로 재료를 공급받기 시작하니 원가 부담이 확 늘었습니다. 특히 겨울철 육류 가격이 올라가면서 원가율이 치솟았고 눈 비 오는 날에는 재고까지 쌓였습니다. 12월 말 준혁이가 말없이 손익계산서를 내밀었습니다. 매출과 인건비, 임대료 관리비 등을 제외하고 나니 순수익은 마이너스 420만 원. 어쩌죠 아버지 이번 달엔 적자예요. 내년 1월부터는 직원도 줄여야겠어요. 그 말을 듣는데 머리가 아팠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계절적인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겨울이 지나면 다시 손님 늘겠지 하지만 그건 희망 섞인 착각이었습니다. 문제는 계절이 아니라 이미 구조적으로 우리 가게가 망가져가고 있었다는 점이었죠. 그날 밤 저는 잠도 안 오고 말없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아파트 담보 대출 원리금 상환은 매달 나가고 가게는 적자를 보기 시작했고 아들은 피곤에 찌든 얼굴로 새벽까지 갈비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마음 한편이 답답해졌습니다. 겨울은 그렇게 차갑고 조용하게 우리를 삼켜가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1월 겨울은 길고 매서웠습니다. 거리는 텅 비었고 눈이 쌓이면 가게 앞까지도 발길이 끊겼습니다. 1월 달은 순손실 650만 원 장사가 안 되니 재료는 창고에 남아돌았습니다. 준혁이는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직원도 거의 다 나가고 주방부터 발주 서빙까지 전부 그 애가 도맡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주방에서 고깃덩이를 썰던 준혁이가 손을 베이고 말았습니다.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도 말없이 주방 수건으로 감고 다시 칼을 들더군요. 쉬어라 준혁아 하루 문 닫자. 어떻게 쉬어요? 그래도 오는 손님들이 있는데 그마저도 떨어지면 안 돼요. 아내도 점점 지쳐갔습니다. 원래 주말에만 도와주던 아내는 이제 주 3일씩 가게에 나왔고 집안일은 뒷전이 되어버렸죠. 아침마다 허리 붙잡고 일어서는 아내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가게를 정리하고 집에 돌아와서 셋이 모여 마주 앉았습니다. 준혁이의 말이 먼저였습니다. 아버지 저 이거 도저히 못하겠어요. 계속 이러다간 저 진짜 병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냐? 폐업이요 가게 접고 제가 다른 일 알아볼게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폐업이라는 말이 그토록 쉽게 나올 수 있는 건가 싶었죠. 이건 단지 준혁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전 재산 아파트 담보대출 퇴직금 그리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들었던 내 가족까지 걸려 있었으니까요. 아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쯤이면 내려놓을 때 된 것 같아요. 당신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우리 너무 무리했어요. 아직 대출도 안 갚았는데 접으면 뭐가 남아. 그래서 지금은 뭐가 남았는데요.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폐업은 생각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권리금은커녕 장비 빼는데도 위약금이 들었습니다. 본사 계약은 2년 약정이 남아있어 위약금 2천만 원을 추가로 내야 했고 남은 재고는 고기값보다 헐값에 넘겨야 했습니다. 결국 보증금 일부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남은 대출 1억 6천만 원은 고스란히 떠안게 됐습니다. 아파트는 이미 담보로 묶여 있었고 대출 이자가 감당이 안 되어서 결국 매물로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2022년 4월 우리는 20년 넘게 살아온 아파트를 정리하고 월세 40만 원짜리 반지하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짐을 내리는 날 아내는 말이 없었고 준혁이는 짐을 들고 말없이 방 안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거실에 앉아 전등 아래 앨범을 펼쳐봤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가족 여행 사진 교장으로 승진하던 날 찍은 축하 케이크 사진 도대체.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모든 걸 잃기 시작한 걸까? 그 후로 준혁이는 가게 폐업을 계기로 다시 취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말도 줄었고 집에서도 대부분 방 안에만 있었습니다. 우리 부자는 점점 멀어졌고 서로를 원망하는 기색은 없었지만 서로를 마주보는 일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가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나 이제 그냥 혼자 살고 싶어요. 서울에 있는 언니 집에 가 있으려고 해요. 저는 말릴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힘든 시간 묵묵히 곁을 지켜줬던 아내가 그 말을 꺼내기까지 얼마나 오래 고민했을지 그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이죠. 그렇게 가족이 하나 둘 떠나고 남은 건 반지하 방 한 칸과 월급처럼 밀려오는 이자 고지서뿐이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가족에게 베푼다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일이 결국엔 가족을 가장 깊이 상처 입히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말이죠. 이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겨울이 끝났습니다. 봄이 왔지만 제 삶은 여전히 얼어 있었습니다. 창문 반쯤 가려진 반지하 방엔 아침이면 햇살이 잠깐 스며들다가 곧 사라졌고 빗물 자국이 벽지를 타고 내려앉은 자리에 곰팡이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이 제 삶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새벽 5시 휴대폰 알람 대신 환경미화원 소리에 눈을 뜹니다. 지하방에선 위층 사람들이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도 또렷하게 들리죠. 처음엔 신경 쓰였는데 이젠 익숙해졌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아래로 내려올수록 조용하지 않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퇴직할 때 저는 공무원 연금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연금 대신 일시금으로 한 번에 받아 투자에 쏟아부었죠. 그 결과 지금은 연금 한 푼 없는 노년을 살고 있습니다. 생계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결국 구청에 찾아가 노인 일자리 사업에 등록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일이 어린이집 동화구연 도우미였습니다. 일주일에 3번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유치원생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이죠. 한 달에 2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예전 직업이 교장이었다고 말하면 다들 눈을 동그랗게 뜨지만 이제는 김 선생님 고맙습니다 라는 인사에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입니다. 아이들은 순수해서 좋습니다. 제가 읽어주는 동화에 집중하고 질문도 많이 합니다. 선생님, 왜 늑대는 나쁜 짓을 했어요? 선생님, 신데렐라는 진짜 있었어요? 그런 질문들에 답하다 보면 잠시나마 현실을 잊게 됩니다. 하지만 동화 시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항상 무겁습니다. 오후엔 주로 동네 마트에서 전단지를 돌리거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청소 일을 합니다. 한 달에 40만 원 정도 더 벌 수 있어요. 총 60만 원으로 월세 40만 원을 내고 나면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은 20만 원뿐입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휴대폰 요금을 내고 나면 거의 남지 않죠. 그래서 저녁은 주로 라면이나 김밥 하나로 때웁니다. 가끔 마트에서 할인하는 도시락을 사 먹기도 하고요. 예전엔 아내가 차려준 집밥을 당연하게 여겼는데 이제는 따뜻한 밥 한 그릇이 그리워집니다. 준혁이는 그 후로 몇 차례 취업 면접을 봤지만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나이도 많아졌고 공백 기간도 길어져서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가끔 안부 문자를 주고받지만 예전처럼 편하게 대화하지는 못합니다.
서로에게 미안함이 있어서인지 어색한 기류가 흘러요. 아내는 서울 언니 집에 가서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부 전화를 주고받는데 서로 안녕하냐는 인사만 하고 금방 끊어버립니다. 40년 가까이 함께 살았던 사이인데 이제는 남이 된 것 같아요. 밤이 되면 천장에서 들리는 발자국 소리와 함께 하루를 정리합니다. 벽에 걸린 달력에 빨간 펜으로 일용직 스케줄을 적어두고 가계부에 하루 지출을 기록합니다. 3,000원, 5,000원 이런 식으로 써내려가다 보면 한 달 생활비가 얼마나 빠듯한지 실감이 납니다. 가끔 옛날 동료들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선생님, 어떻게 지내세요? 하며 안부를 물어보지만 솔직히 말할 수는 없죠.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 답하면서도 속으로는 창피함이 몰려옵니다. 교장까지 했던 사람이 이런 처지가 된 걸 누가 알겠어요. 그래도 가끔은 희망을 가져봅니다. 준혁이가 좋은 직장을 구하면 다시 가족이 모여 살 수 있을 거라고, 아내도 돌아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날이 오면 이 모든 고생이 의미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시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첫째, 퇴직금은 연금으로 받으세요. 일시금의 유혹이 크더라도 노년의 안정적인 수입이 더 중요합니다. 둘째, 가족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위험한 투자를 하지 마세요. 진짜 가족을 위하는 길은 안전한 선택입니다. 셋째, 프랜차이즈 창업은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성공 사례만 보지 말고 실패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넷째, 빚을 내서 사업하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특히 집을 담보로 잡는 것은 절대 피하세요. 저는 이제 70살이 되었습니다. 다시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지만 여러분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제 실패가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반지하 방에서 이 글을 마무리하며 내일 또 어린이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동화를 읽어줄 생각을 합니다. 비록 처지는 초라하지만 그 아이들의 웃음소리만큼은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거든요. 여러분, 부디 저와 같은 길을 걷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선택이 때로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